첫 시간에 제도를 얘기를 했어요. 제도. 첫 시간에 제도를 얘기를 했는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제도를 아름답다고 표현을 제가 했어요. 책에서. 제도가 아름답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제도를 잘 따르는 것이, 그 우리가 말하면 학교 규칙을 잘 따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라고 하는 의미를 썼어요. 그리고 그 제도 중에 아름다운 제도의 하나로 학교라는 제도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제도는 항상 또 다른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제도의 그늘. 제도의 그늘 중에 제도의 그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와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뭐 지금 그걸 표현을 아주 뭐 멋있게 표현해서 그렇지만은 별거 아닌 그냥 부족들이 노예들이 나와서 위대한 지도자들 몇 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족들을 이뤄서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사무엘이라든지 뭐 이사야 뭐 이런 사무엘 이사야는 훗날인데 그 전에 대표적인 이제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대표적 지도자가 여호수아이고 첫 번째 지도자가 여호수아이고 그 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자 중에서는 삼손이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예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그 영웅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영웅 뭐 아킬레스라든지 헤라클레스라든지 하는 이런 영웅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유대 역사에서 헤브라이즘 역사에서는 제사장들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이제 그 제1 원조인 거고요. 기드온 이런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살다 보니까 옆에 자기보다 훨씬 센 민족들이 옆에 많이 살아요. 뭐 사마리아 지역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제도를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줄 때 내가 너에게 왕을 주는 건 좋은데 그 왕이 다시 너희가 옛날에 이집트 파라오에게 당했던 일을 똑같이 할 것이다. 비록 내가 세워주는 왕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때 세워준다고 할 때 그 어노인트하고 기름 부음을 신께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손을 얹어서 그 기름 부어주는 왕을 세운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다윗 앙금에 다윗 하면 여러분이 좀 잘 모르겠지만 데이빗이라고 해야 제일 좋겠죠. 데이빗이 누구냐 어떻게 멋있는 사람이냐면 다윗과 골리앗에 나오는 건 뭐 조그만 소년이지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에서 흔히 미술교과서에서 보는 다비드상, 우리는 그때 다비드상이 뭔지도 몰랐지만 그게 데이빗입니다. 데이빗인데 다윗입니다. 그게 두 번째 왕인데 그 다윗 왕 때 이게 가장 전성기를 이루고 다윗 왕 후예인 솔로몬이 또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이루고 그때가 끝. 다시 솔로몬의 아들 두 명이 그냥 엄청 싸워갖고서 남쪽 북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비참한 역사를 또 가는.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복이 된다라고 하는, 비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도의 그늘이라고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 그 제도의 그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읽는 말 중에 아마도 교육학 책 시간에 특히 교육 사회학 들어가면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반 일치라는 사람이 1980년대, 저 사람은 브라질 사람이고요. 학교는 죽었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내가 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아주 우리들이 아주 그냥 정말 베스트셀러들이었습니다. 그보다 저 원조 책은 누구 책이냐면 파울로 프레리의 페다고지입니다. 영어 번역은 페다고지 오브 더 오프레스드, 압제자들의 교육. 근데 그냥 운동권들 사이에서, 우리 80년대 대학원들 사이에서 그냥 페다고지도 안 하고 그냥 빼다 이랬던 기억이 나요. 워낙 금서여 갖고 80년대. 요즘 정교조 동지들의 그 성경 같은 책이었는데요. 이 책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위대한 제도인 학교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끝났다. 학교 시대가 끝났다. 1980년대 학교 시대가 끝났다고 그래갖고서 끝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았더니 요즘도 맨날 무슨 세미나니 신문에서 보면 맨날 학교는 끝나고 이제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교사이고 대학도 없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언제 없어지려나? 없어지면 안 되겠죠? 없어질까요? 하여간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학교 시대가 끝났다 혹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가 너무 획일적으로 가르치고 일상생활에 별로 필요 없는 걸 가르치고 하니까 그렇다. 그냥 졸업장이나 학위 그냥 받는 것이지 그렇다. 근데 아프리카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프리카는 아직도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 학교는 끝날지 모르지만 아프리카 학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학교나 제도를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2번 동안에 그 서양과 동양의 헬레니즘과 인본주의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글자 속으로 들어오던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마 끝에 내가 잠깐 법과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서양 얘기를 많이 들어가는데, 제도가 만들어지는 지금 과정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장은 학교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전통이나 공자님, 맹자님의 전통은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탄생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글을 배우면 동물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소피스테시들과 중국의 제자백가 시대라고 하면, 이제 그 제자백가 시대를 제대로 제도화 시키는 건데, 사실상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중국은 이미 그걸 제도화를 시켰던 거예요. 누가 시켰냐? 진시황의 할아버지가 했다. 뭘로? 과거제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했어. 이제 지금부터서는 우리가 인구가 이제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아마 10만 명 정도 단위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도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10만 명 단위, 로마 인구가 컸을 때 20만 명 정도로 생각해요, 지금은. 로마 인구가. 장안도 아마 20만 명. 그러니까 이게 한 10명, 100명을 다스리는 것하고 10,000명을 다스리는 것하고 10만 명을 다스릴 때는 이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10만 명을 다스릴 때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벌써 한 10만 명대로 갔을 때 어떻게 다스리냐? 제도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진시황이 법가라고 하는 법가, 상황가 이사라고 하는 법가를 불러들여서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도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간 거죠. 물론 이제 중국과 로마는 서로 완전히 딴 곳에서 지금 발전하고 있고 시기는 비슷해요. 사실은 줄리어스 시저를 얘기하면 안 되고 줄리어스 시저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게 BC 한 30년쯤 되는 거예요. 근데 진시황이 통일한 게 언제예요? BC 200년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먼저 진시황이 장안에서 여기 가까운 청도까지 마차를 타고 가는 거. 마차를 타고 대단한 거예요. 마차를 타고. 응? 동그라미 마차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기술 혁신인 거예요, 당시에. 틀린가나 중국의 제도는 내가 볼 때 내 생각으로는 중국의 제도는 저 성이에요. 근데 서양의 제도는 로마의 제도는 저 길이 아닌가 싶어요. 로마의 제도에서 로마도 법을 만들었지만 로마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길이다. 이 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저 길이 주로 어디에 써 있을 것 같아요? 로마의 길이. 로마의 길이 군사가 이동하는 길인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기로는 저 길이 우편 통신망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발전했던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면적을 다스리는 로마라는 나라를 하나의 정보가 빨리 소통될 수 있게 제도를 만든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글자나 책을, 아직 책은 아니에요. 글자를 통해서 정보가 표준화됐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게 얼마나 빨리 넓은 지역에 확산되느냐가 결국은 부흥의 논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제도가 됐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법은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운, 중고등학교 때 배운 유스티아니우스 기억납니까? 유스티아누스 2세. 유스티아누스라고 그러긴 하지만은 영어로 요즘 부르면 저스틴, 저스트, 정의, 12동판법,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어디냐면은 이스탄불, 지금 연도로 치면 한참 후에예요. 몇백 년 후에, 한 800년 내지 900년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이 기가 막히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노마법을 언제로 생각하냐면은 네로 황제, 이렇게 글라디에이터, 이렇게 콜로세에 무슨 어쩌고 할 때, 그때 2000년 전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법이 그렇게 잘 정비가 안 됐었어요. 그 법은 언제 정비된 거냐면 다 이스탄불에서 정비가 돼요. 완성된 거죠, 이 법이. 법이 완성됐다. 어떻게? 문자로 법이 완성됐다. 함무라비 법전 얘기하지만 그거 정말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라고 하는 그 정도의 법인 거고, 고조선 8급, 8조 금법, 이 정도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10계명 정도가 법이었지만, 12동판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 때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툼들을 정리하는 것들을 문서화해서 만든 것이 로마법의 진짜 진수인 거예요. 로마법이 진수. 이 로마법이
위대한 빛을 언제 발휘하냐면 섹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1000년쯤 후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합쳐져 가지고 이스탄불에 있는 이 위대한 기술들이 다 노마로 흘러들어가요. 노마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의 베네치아에 흘러갑니다. 피렌체, 베네치아 이런 데. 로마가 아니고, 로마는 그때는 1000년, 1100년, 1200년 우리로 치면 고려시대 때 로마는 그냥 그거 완전히 원시적인 야만 시대입니다. 그거는 그냥 다 무너져 버린 뭐 게르만들 뭐 이런 고트족들이 이런 데가 살 때. 그리고 이제 황금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사라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십자군 전쟁이 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져요. 두 개가 합쳐지고 와서 난 다음에 이 동로마에 있던 법이 피렌체, 플로렌스 그러니까 베니스 이런 데로 넘어와서 활발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커질 때 이 다툼을 어떻게 정리를 해내야 될까라고 만들어지는 것이 법이고, 상법, 그것도 상법과 민법.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형사법인 거예요. 상법과 민법. 법이 어디가 복잡할 것 같아요? 상법과 민법이 형사법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몇 달 동안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건 법률가적 관점에서 이건 법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저 나쁜 놈, 저 죽여, 뭐 이런 정도죠. 상법은 그렇지 않아요. 민법도 그렇지 않아요. 민법, 뭐 글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혼하는 것은 이게 민법인가 형법인가? 형법이에요. 공법이에요. 이게 지금 범죄야, 이혼하는 거는. 그래 갖고서 드디어 이거를 민법 단계로 넘긴 것이 뭐냐면 간통죄를 없앴어요. 드디어 우리도. 그건 민간의 일이란 얘기지. 관여하지 말자 이거지, 검사가. 진짜 이제 법은 민법과 상법입니다. 변호사들이 정말 돈 많이 버는 것은 그쪽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즘 삼성 이재용 씨가 지금 형사법하고 싸우고 있는데, 저 이제 국가를 상대로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아마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복잡한 것은 이게 민간과 민간 사이에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거를 재판하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베니스의 상인에서 드디어 재판관이 기가 막힌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법이 위대한 게 아니고 그만큼 인간의 살림살이가 복잡다단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그게 르네상스. 그런데 그런 지식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지식들은. 기독교 몇 년 동안에 지식들이 책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이 책들이 사실은 이 인류의 최초 도서관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알렉산더 대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세계 곳곳에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카이로 옆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책을 가지고 오면 시민권을 줬다 할 정도로 책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의 스승님이 누구시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책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지식이 곧 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을, 그러니까 지식을 담고 있는 거대한 어떤 집합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 거대한 집합소가 뭐예요? 대학이잖아요. 대학은 아직 없단 말입니다. 지금 대학이 없는데 도서관에 있는 거죠, 그 책이.
자,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가진 나라가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어딜까요? 어디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당연히 미국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어디냐? 미국의 국회 도서관입니다. 미국의 그 캐피톨,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 대통령 취임식하는 국회의사당 건물 뒤편에 위대한 도서관 3개가 있는데 그게 토마스 제퍼슨이 자기 사제를 다 털어서 짓습니다. 뭐 하루에 들어오는 책이 내가 15년 전에 들어갔을 때 갔을 때 본 게 그때는 지금 다르겠지만은 이젠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얘기가 달라졌지만은 그전에도 15년 전까지는 여전히 그 종이책이 많이 들어올 텐데 대단한 게 놀랬던 것이 이 책 전에 제가 2002년에 책을 한 권 쓴 거 있는데 제 책까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아무도 대출 안 해갔더라고요. 제가 한번 대출해 봤어요. 지금쯤은 이제 없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없으면 폐기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6만 권이 들어오고 2만 권이 폐기된다고 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거기 도서관에 키핑하고 있는 책이 3천만 권 이렇게. 우리 충남도에 100만 권도 안 돼요. 100만 권도 안 돼요. 미국의 대학 도서관들이 하버드 이런 데가 800만 권 보통. 미국의 큰 대학들이 대학 나오려면 책이 한 400만 권 이상은 돼야 대학다운 대학이라고 그래요. 서울대학교 이제 한 200만 되려나? 지금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지식의 원형이었던 겁니다. 원형이었던. 유럽의 역사입니다. 아마 책에 내가 다른 도서관 얘기도 좀 써놨을 겁니다. 요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다시 이제 리빌딩 해 놓은 거고요. 신학 얘기는 넘어갈게요. 여기만 하고. 동양에는 서당과 서원이 이미 있었고 성균관도 있었고 향교도 있었는데 서양에는 이런 건 없었어요. 없었다가 수도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이 수도원은 지금 여러 수도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수도로 남아있는 가끔 그림 엽서에 나오는 프랑스의 몽생 미셀이라고 성 미카엘, 마이클 천사 성 미카엘 수도원입니다. 산에 있다고 그래서 산이 아니고 좀 조그만 우리나라로 치면 저 뭐 어디 이쪽에 가면 간월도 같은 섬인데 그 섬에 세워진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은 뭐 하는 곳이냐? 수도원은 우리로 치면 스님들께서 저쪽으로 치면 수사들이 공부하는 곳이 수도원입니다. 자, 공부하는 일과 돌을 닦는 일은 같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 스님들은 절에서 뭐 하시죠? 네? 수행. 수행이 뭘까? 우리는 스님들이 절에서 목탁 두드린다고 생각하죠. 그 불경을 왜 해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분은 이렇게 하죠. 수행을 하는데. 스님들은 절에서 공부하시죠.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향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균관도 마찬가지예요. 공자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서양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도화된 학교가 곳곳에 만들어진 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언제?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사이. 책을 보고 싶은데 책이 없어요. 그리고 책이 재미가 없어서 재미있는 책을 보고 싶어요. 어떤 책이 재밌겠어요? 포르노가 제일 재밌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왔을 거고.
우리로 치면 마르크스가 재밌었을 것 같고요. 금서가 재밌었을 것 같고요. 저 당시는 책을 뭘 봤겠어요? 성경밖에 안 봤을 거 아니겠어요? 아까 아우구스티누스 내가 잠깐 보였지만은. 근데 누구 책이 보고 싶냐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온갖 책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책들을 아까 이 도서관들에서 몰래 만들어서 퍼뜨려서 필사해가지고서 수도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영화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보면 수사가 금서를 읽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금서가 도대체 무슨 금서일까? 뭐 어떤 책인데 도대체 그 책을 읽으면 죽게 만들어 놨을까? 그 말은 그런 금서들이 수도원에 많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금서들은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읽었던 거죠. 그런데 수사들은 그 금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거예요. 저런 수도원들. 그리고 금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도원들일수록 힘 있는 수도원들이 되는 거죠. 마치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금서들은 한결같이 다 그리스 시대의 금서들이고, 알고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고, 알고 보면은 갈릴레오의 이전에 케플러의 책들이고, 코페르니쿠스의 책들이고 그런 거죠. 오늘 그 3장 내가 제도의 탄생이라 교육제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공부를 하면 사람 개인이 성장하고 뭔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었다라고 생각되던 그 사상이 한 1000년, 2000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그것을 제도로, 교육을 어떤 틀 안으로, 저런 건물 안으로 갖고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갖고 들어올 때까지가 한 1000년 정도, 한 200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3장 교육제도 탄생은 이 정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